첫 슬픔. 프란츠 카프카. 어떤 공중 근해 곡에서 잘 알다시피 크나큰 브라이어티 무대의 둥근 천장계에서 벌어지는 이 곡에는 인간에게 가능한 곡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의 하나이거니와 이 곡에서는 처음에는 다만 기계의 완성을 지향하기 위하여 나중에는 너무나 굳어진 습관 탓으로 흥행을 하는 동안 밤낮으로 근해 위에서 지내게 되었다. 곡에서의 시중은 극히 사소한 것이었지만 번갈아 가며 밑에서 망을 보는 사환들이 맡았다. 그들은 위에서 필요한 것을 모두 특별히 만든 용기에 담아 오르내리게 했다. 이런 생활 덕분에 주위 사람들에게 유별나게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조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조금 방해가 되었다. 밑에서 눈에 보이게 되면 관중들의 시선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쪽으로 쏠렸다. 그러나 단장들은 그가 뛰어난 연예인이었으므로 너그럽게 보아주고 있었다. 물론 그것이 순간적인 기분에서 내킨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이토록 연습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의 완벽함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위쪽의 공기는 건강에 좋았다. 따스한 계절이 와서 둥근 천장 전체의 채광창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햇빛이 어두컴컴한 장내에 눈부시게 비쳐들면 그곳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물론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한정되게 마련이었다. 가끔 동료 고개사가 줄 사다리를 타고 찾아오면 두 사람은 그네에 앉아 오른쪽 왼쪽의 버팀받줄에 기대고는 잡담을 하였고, 기와장이가 수선을 하러 오면 열린 창으로 두세 마디 말을 주고받기도 했고, 소방수가 맨 위층 관람석의 비상등을 점검하러 와서 정중하기나 하나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런 일 외에는 언제나 그의 주위가 조용했다. 아주 가끔 오후 같은 때에 사람이 없는 장내에서 헤매고 있는 일꾼 중의 누군가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듯 그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위쪽을 꼼짝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곡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재주를 부리다가 쉬곤 했다. 만일 그처럼 불가피한 도시에서 도시로 여행이 없다면 곡에서는 이렇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여행은 그에게 몹시 번거로운 일이었다. 흥행사는 그의 고민을 공연히 오래 끌지 않도록 마음을 써주기는 했다. 시내에서는 경주용 자동차를 사용하고 되도록 밤중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 사람이 없는 길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렸는데, 물론 고개사의 심정으로 말하면 아직 너무 느린 것이었다. 기차에서는 착관 하나를 전부 전세내어 평소의 생활처럼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벌충이 되도록 그물 선반 위에서 지내곤 했다. 다음 공연이 있을 도시의 극장에서는 고개사가 당도하기 훨씬 전에 먼저 공중근해의 장비가 갖추어졌다. 그리고 무대로 통하는 문은 모두 활짝 열리고 모든 복도는 훤히 튀어놓았다. 이러한 까다로움은 있었지만 고개사가 발을 줄 사다리에 올려놓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네에 매달려 겨우 균형을 잡았을 때 그것은 언제나 흥행사의 가장 멋진 순간이었다. 흥행사는 이제까지 많은 여행을 탈없이 마쳤는데 그래도 새로운 여행을 할 때마다 괴로운 심정에 휩싸였다. 여행은 다른 것은 모두 차치하더라도 공중고개사에게는 녹초가 될 정도로 신경을 자극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또 함께 여행을 하였다. 고개사가 그물 선반에 들어누워 꿈을 꾸고 있을 때 흥행사는 맞은쪽 창 모서리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다. 이때 고개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흥행사는 곧 그의 상대가 되어 주었다. 고개사는 입술을 깨물면서 지금까지는 그네가 하나이지만 앞으로 기회를 부리게 되면 서로 마주보는 두 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흥행사는 즉시 거기에 동의했다. 그러나 고개사는 상대방이 동의를 하건 반대를 하건 이 경우 의미가 없다는 듯이 이제부터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의 그네로는 기회를 부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만 해도 몸이 오싹해지는 것이었다. 흥행사는 머뭇머뭇 지켜본 채 자신의 의견을 똑똑히 밝혔다. 두 개의 그네편이 하나보다 낫다. 게다가 이 새로운 취향은 흥행에 유리하며 흥행 종목의 변화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개사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놀란 흥행사는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대답이 없었으므로 의자 위에 올라서서 그를 어루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그의 얼굴에 꼭 대었다. 그 바람에 고개사의 눈물이 그의 얼굴에도 넘쳐 흐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저것 캐어 묻고 어르고 달랜 끝에 겨우 고개사는 흐느끼며 말했다. 단 한 자루의 저 막대를 손에 쥐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개사를 위로하는 일은 수월해졌다. 그는 다음 역에서 다음번 공연이 있을 도시로 두 번째의 그네 때문에 전보를 침하고 약속했다. 이토록 오랫동안 고개사를 하나의 그네만으로 일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고 그제야 겨우 잘못을 깨닫게 해준 데 대하여 고개사에게 고마움을 나타내고 극구 칭찬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다시 구석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답답하고 불안한 심정을 느끼면서 책 위로 몰래 고개사를 쏘아보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이상 그 생각을 깨끗이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조되지는 않을까? 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거나 하지는 않을까? 흥행사는 이때 울음을 거치고 보기에도 조용하게 잠들어 있는 공중고개사의 어린이처럼 매끄러운 이마 위에 비로소 잔주름이 몇 개 새겨져 가고 있음을 보았다.